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라는 책자를 함께 공부하면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중요한 주제로서 지난 시간과 함께 정당의 리더십과 관련된 거래적 리더십에 속하는 정당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정당의 리더십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여론 형성의 리더십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또한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러한 여론 형성의 리더십인 정당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역사상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중에 오피니언 리더십이라는 그런 리더십을 먼저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 오피니언 리더십 중에 바로 이 정당 리더십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린베커들, 농민들, 노동자들, 인민주의자들과 그 외의 제3정당은 두 주요 정당을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이 어떤 새로운 어떤 재편성의 그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제3정당의 등장과 또한 노동자, 농민, 민주주의자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3의 영역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 역시도 이 두 정당이 대체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정당은 모두 응집력이 분열되는 동안 보수적 리더십 아래 남아 있었는데 1896년에 브라이언의 연설에 의해 깨어난 민주당의 토지 재분배론자들 그리고 서부 인민주의자들 서부에 있는 사람들과 인민주의자들 또 남부 사람들은 전국에서 동부의 보수주의자와 소위 개혁가로 알려진 황금벌레들로부터 통제권을 탈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인민주의자들의 공격을 흡수하고 이를 이용한 대신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리적 중요성에 대한 브라이언의 호소력이 부족한 탓으로 미시시피 동부에 있는 북부의 모든 주와 뉴 잉글랜드의 모든 카운티, 동쪽 공업지대 대부분의 노동자 세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의 분파들이 영구적으로 과격해지고 최소한 농업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남아 있었으며 1912년 공화당이 분열되기 전까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12년까지는 이때 공화당이 분열되기까지는 이게 민주당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고 난 이후에 계속 이 공화당이 미국의 어떤 정치 권력을 계속 잡고 있었고 민주당 역시도 공화당에 대응하여서 강력한 정당이 되었지만 결코 어떤 미국의 권력을 얻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화당의 반대파에 대한 냉담한 충고와 함께 이루어진 부분적인 재편성이었는데 처음 두 번의 재편성은 반대 세력의 여세 때문에 일의 진척이 늦었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결실을 맺었고 세 번째의 재편성은 급변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지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 민주당이 미국 내에서 세 번의 어떤 재편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 이기고 어떤 권력을 잡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교수님께서 그려가고 계시는 설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루즈벨트의 재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대 루즈벨트가 다시 이 민주당을 재편성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과 처음 두 재편성과의 차이는 정당의 수뇌부와 선거 전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1920년대 말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미국의 경제를 휘어감기 시작했을 때 두 주요 정당의 리더십은 보수당의 손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나 아니면 공화당이나 둘 다 하나의 보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그 리더들은 다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당 모두 처음 20년 동안은 진보적인 추세에 반응해 왔지만, 당시 양당의 지배적인 리더십은 입헌제의 거국 내각, 낮은 세금, 내각 경제, 엄격한 개인주의, 주의 권리, 그리고 1920년대에 나타난 유사한 정책과 표로 내건 목표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러한 목표들을 이 두 정당 역시도 다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정당에서 소수 리더 그룹들이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기 공화당 역시도 이 꼭대기는 다 보수층이었고, 이 밑바닥에 다 있는 일부 사람들은 다 진보였다. 이러한 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 오레곤의 찰스 맥네리,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전통을 지닌 주지사들을 이제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장관직을 맡고 있는 알 스미스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상원의원 데이브 월셔와 로버트 와그너스를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두 명이 서로 친척 관계거든요. 굉장히 좀 약간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두 친척이 이제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또 공화당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대통령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이 위에 리더십들은 다 이 보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승산이 있는 이슈를 찾고 있었던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모든 정당의 진보 세력을 연합하여 공화당의 보수주의에 대적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런 전략적 재주를 부릴 만한 단합력은 물론 리더십과 정치 신조마저 결여되어 있었으며, 1928년 알 스미스를 지명한 사건은 민주당이 낡은 정치로부터의 탈피함을 의미를 하였지만, 브라이언의 경우처럼 운 좋은 전사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 만큼 설득력은 지니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민주당은 어떤 진보의 세력을 연합함으로 공화당의 어떤 권력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있었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차 이게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1900년도 초창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간 아주 급변한 그러한 세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의 실업이라는 고통과 절망, 또한 무책임한 정부였던 상황들은 1930년대 초에 급진적으로 변화하였고, 루즈벨트는 1932년의 캠페인에서 1932년에 루즈벨트가 민주당을 바로 어떤 진보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통합하고, 또한 불무스와 같은 공화당원의 지지를 얻는데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무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황소잖아요. 불무스라는 말이 있는데, 소와 무스의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성격, 또 큰 덩치를 빗대한 말, 그러니까 이게 무스라는 사람을 이 황소에 빗대어 한 말이죠.
이런 공화당원의 지지 역시도 민주당이 얻게 될 정도로 이 루즈벨트를 통한 민주당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캠페인은 너무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어서 진보적인 공화당원을 설득하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선거에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의 당의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당에 좀 진보가 짙고 보수가 얕거나 보수가 짙고 진보가 얕은 경우는 있지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역시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당이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그 진보적인 성격을 앞서면서 공화당 쪽에 있는 진보 당원들을 끌어모음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이 공화당의 어떤 미국에서의 선거의 승리를 뒤집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캠페인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고 이후에 후보 정권 이후 마지막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루즈벨트의 놀라운 리더십은 10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 회복의 현상이 일어나서 루비스, 존 아이 루비스, 그리고 롱, 헨리 롱, 그리고 커플린, 파들 커플린 이런 사람들 등 새 리더들을 필두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고령자층, 실업자 등의 불만 세력이 정치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소요와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 이 경제 대공황 가운데 이러한 세력들을 민주당이 끌어안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를 한 것이죠. 1935년 루즈벨트는 그 다음 100일 동안 이제 좌파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1936년 캠페인에서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어 결국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936년에 민주당은 명실공히 자유주의적 정당을 표방하며 나섰고 공화당은 또한 진보적 노선을 포기하면서 세 번째의 정당 재편성의 전성기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당이 계속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좀 더 재편성이 됐는데 좀 더 이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민주는 진보 쪽으로 가고 공화는 보수 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3차에 걸쳐가면서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민주 쪽에 있는 보수들이 여기로 가고 공화 쪽에 있는 진보들이 여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 번째 어떤 재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공화당원들이 뉴딜 계층으로 편입되고 민주당의 보수 세력이 이탈하면서 정당 체계는 어느 정도 이제 재정비되어서 각 당의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나 태도들이 정립이 된 것이죠. 이것은 부분적인 재편성이었지만 특별한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1936년 집권 후에 루즈벨트는 연방 대법원 구성 계획안이나 주로 남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반뉴딜 민주당 세력을 축출하는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혁들을 진행시킴으로써 계속 어떤 진보적인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정계 개편은 남부 지역과 북부 몇 개의 주들에는 사실 그렇지만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보수적인 남부 상원의원 대다수는 사회주의적인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으며 루즈벨트의 좌파 참모 세력은 이를 이용해 그들을 위험한 좌파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편에서는 축출 실패 이후에 의회에서 남부 민주당을 회유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말까지 민주당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도시적인 북부 사람들과 지방을 근거로 한 남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듯이 이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듯이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 루즈벨트가 책략가, 전략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동 상태는 유럽과 아시아의 팽배에 있었던 폭력과 또한 루즈벨트가 자신의 대외 정책을 위해 남부 출신 민주당원 대부분의
국제 공산주의 입장이 합쳐진 남부 지역의 지지를 필요로 한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2차 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루즈벨트가 남부에 있는 민주당원들을 어떤 그런 세력들을 끌어안으면서 지지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주된 이유는 성과 여론에서 발휘한 루즈벨트의 어떤 리더십, 이 루즈벨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루즈벨트 리더십 때문이었는데, 루즈벨트는 여론에 관한 한 숙련된 관리자였고, 만약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능숙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번스 교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루즈벨트는 난로가에서의 가벼운 담소 방식을 통해서 대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항상 기자들이 얻는 만큼 자신도 얻어가는 것이 있게끔 기자회견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의 능력을 보면 그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그는 어떤 하나의 기교 이상이었고 기술혁신 또는 입법상의 제한, 작지만 깜찍한 뉴스거리들, 그리고 난국에 대한 대처,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개혁안, 국내외 여행 등으로 끊임없이 뉴스에 영향을 행사했다. 이 사람이 루즈벨트가 이게 여론 리더십이라는 이유가 이 여론을 잘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어떤 좋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함과 함께 이 기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받고 이 루즈벨트에 대한 지지의 어떤 선거를 어떤 선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그러한 어떤 뉴스거리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국내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과 관련된 그런 뉴스거리 계속 그렇게 뉴스거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론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양한 그러한 채널, 매체들, SNS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영향을 나타내면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간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다른 정치인과 리더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상황에 따라 설득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한 진보하기도 하고 퇴각하기도 하고 고압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타협하는 그 재능은 정당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적어도 한순간이나마 가장 분열된 세력까지 통합할 수 있는 힘이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통합의 힘이라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어떨 때는 막 어떤 위압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순종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진보적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퇴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굉장히 뛰어난 루즈벨트 리더십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가장 분열되어 있었던 그 미국 상태에서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현 시점에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국민들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특히 정치인들이 더욱더 분열되어 있고, 이런 분열된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정말 실력 있는 정치가라면 이 분열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합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연합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거래적인 리더십의 모습도 많이 있었고, 다양한 여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펼치는 등 이런 어떤 거래적인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도 있었고, 플러스 또한 그가 이 둘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하나의 어떤 전략가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고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는 어떤 변혁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거의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즈벨트가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여론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해 왔다는 것인데,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우편물들을 수집하고 또한 각 행정부의 보고서들을 계속 수합했으며 수많은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고 그 당시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이 투표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여론 형성의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 자료들, 그리고 여론에 관련된 모든 뉴스거리들, 그리고 모든 어떤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여론의 방향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지런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어떤 시간 감각이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그들과 또 맞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반대 세력의 활동이 뜸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그것이 좀 뜸해진다 하면은 그때 재빨리 대처한 것이죠. 또한 그는 가끔 대중이 개혁에 대해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냥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진보적으로 가다가 어떨 때는 상황을 봐서 퇴각하고 어떨 때는 막 설득으로 나아가다가 어떨 때는 그래 너희 말 들어줄게 순종으로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여론의 어떤 그러한 흐름들 그리고 국내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어떤 국민들의 피로감 같은 것들을 정말 어떤 센스하고 이런 센스하는 센싱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피로감들이 좀 덜 때, 좀 이렇게 누그러질 때는 강력하게 나가다가 이런 피로감들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다시 좀 쉬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국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여론에 천천히 대응할 때 어떤 그의 호전적인 부하 장교들은 걱정스러워 투덜거릴 정도였으나 이후에 그는 또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때도 있었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고양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하죠. 딱 그 모습이 루즈벨트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고양이 같습니다. 나는 민첩하게 일격을 가한 다음에 편안히 쉬지요 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여론 형성의 리더십, 루즈벨트와 같이 바로 이 여론 형성의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루즈벨트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상원 의원으로 2번, 그리고 주지사로 2차례, 그리고 대통령직에 4번이나 당선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론 형성의 리더십을 그가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노련함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평 및 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여론 형성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1900년도 초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치 세력 구도를 그 세력 구도의 재편들, 바로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진보와 보수였던 당으로서 재편되는 그런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묘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여론 형성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일단은 필요성은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 이 통합의 리더십을 정말 이루어야 되는데, 이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은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때그때마다 이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잘 캐치해서 그것을 밀고 당기면서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이 밸런싱,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때 정말 통합의 리더십으로서 정말 두 분열된 상태에서 가능성이 합쳐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 사회 역시도 꼭 필요한 그러한 시대이다라는 것을 좀 절감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이러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신문을 보고 또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여론에 관한 흐름과 또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나고 그것을 적시적시에 또한 대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들을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면서 또 대중들과 많이 만나고 또 사람들과 많이 토의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런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일단 소통을 이루어주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편 당에 있는 우리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찍을 수 있도록 그 지지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대편 당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서로 견지된 입장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대립되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좀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려 대통령의 사선을 하고 그 사선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당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참 해나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 시대적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차 대전, 세계대전의 상황이었으니까는 그런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의욕과 동기력으로 자신을 연단시키고 이렇게 계속 객관적인 데이터나 여론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었다는 그런 센싱한 능력은 참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서 (32대) 대통령인가요? 32대인가?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26대인가 그러고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11월 5일이면 이제 클린턴하고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박빙인데 과연 누가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루즈벨트는 미 상원의원 임명권을 얻으려는 어떤 졸렬한 계획 아래 태머니 민주당 일파 태머니파의 지지를 받은 후 보좌와 겨루었을 때와 그리고 1920년대 민주당 퇴조기에 콕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발했을 때만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루즈벨트가 실패를 맛본 때이죠. 그런데 루즈벨트는 상당한 실력의 공화당 운동가들을 상대로 선거에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나 커플린이나 스미스, 허스트, 그리고 휠러, 루스와 같은 다른 여론 리더들을 상대로 한 만만치 않은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타고난 어떤 하나의 리더십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 루즈벨트가 국민 여론을 움직여 다수의 표를 거둬들일 수 있게
있게끔 한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은 그가 정당을 재편성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했는데 선거마다 잇따른 그의 성공은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민주당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쓰러질 듯하고 제각각인 당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였는데 대통령은 분명 1938년도에 있었던 몇몇 주와 지방선거에서 보수적인 민주당 후보에 대응하여 선거전에 개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의 당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후보가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 후보를 자기 당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반대로 공화파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어떤 그런 정치적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서 루즈벨트와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정당 숙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 숙청. 자기 성격이 아니거나 자신의 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당에서 이렇게 몰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고 하지만 굉장히 루즈벨트가 전략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자원을 자유민주적인 민주당원을 위해 근본적인 토대를 장기적으로 건설하는데 쏟아붓지 않고 개인적이고 무계획적이며 한탕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입했는데 루즈벨트를 뛰어난 전략가로 만들었던 그의 어떤 기민함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매력 여론을 다스리는 능력 능숙하고도 드라마틱한 선거운동 일관된 정치적 프로그램 아래 강력하고 장기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강력한 대중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가 굉장히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굉장히 기민했다라는 거죠. 기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총괄 능력이. 한꺼번에 이제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매력. 사람을 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죠. 개인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론을 다스리는 능력. 여론을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숙하고 드라마틱한 선거 능력, 선거운동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 선거운동 능력 참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진 그런 어떤 리더십이 참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피상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표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번스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강력하고 그리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지향적인 강력한 대응운동, 강력한 대중운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는 활동적인 정치가의 자연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만 루즈벨트 자신은 근본적인 취약점과 당의 개편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 당의 취약한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는 1932년 어느 날 밤에 터그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렉스, 우린
워싱턴에서 8년이란 시간을 갖게 될 테지. 그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민주당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네. 하지만 우린 진보적인 민주당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 루즈벨트의 마음에는 이 민주당을 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논리로 공화당 역시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루즈벨트는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만들었다면 반대에 있는 공화당 쪽의 리더는 이 공화당을 보수적인 정당을 지켜가도록 그 성격을 지켜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적이든 이제 보수적이든 그 색깔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하는 철학을 확고히 했을 때는 이 상대편 당으로부터도 일종의 하나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하나의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어떤 성격, 보수적인 그러한 정당이면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색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보수적인 그러한 지지 세력들로부터 이제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쪽에서도 물론 내 색깔은 아니지만 저 보수적인 어떤 철학과 방향과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한 가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선거에서 상당히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루즈벨트는 어떤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꾸준히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 나간다면은 반대로 이 공화당 쪽의 어떤 지지 세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느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런 위치야 자신이 있는 어떤 노선에 따라서 분명한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러한 계획을 방향을 가지고 또한 루즈벨트와 같이 전략을 잘 운영하고 그것을 잘 어떤 사용하여서 선거운동을 통하여서 능숙한 선거운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색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의 개편 가능성에 대한 익스와 이전의 진보당원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런 후에 1944년 그는 그 자신의 정당에서 중심 세력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때까지 외면당해 왔던 윌키 문제를 다소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그의 고문이었던 사무엘 소제만에게 윌키와 대화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민주당은 자체의 반동적인 요소를 남부 지구에서 제거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우리는 자유당과 보수당이라는 두 개의 실질적 정당들을 가져야만 한다. 지금에 이르러 정당은 반대자들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통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번 가을 선거가 끝난 후에 바로 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또한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윌키는 흥미로웠지만 좀 의심스러웠고 그는 루즈벨트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설득하여 선거 기간에 공화당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는 선거 한 달 전에 이 윌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 당수와 또한 당수로 추천된 그러한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어떤 전략적인 공경을 이어받았고 또한 선거에서 항상 승리했던 그의 직감을 이어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북부에 있는 루즈벨트 연합, 그러니까 보다 많은 흑인들의 참가를 포함하여서 이 북부에 있는 루즈벨트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인 남부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포기해야 하는 위험을 또한 감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루즈벨트 연합을 통한 지지를 민주당이 얻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이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는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자 독식제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메커니즘에 의해 북부인 민주당 당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좀 결단을 내린 것이죠.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후보들은 케네디를 제외하고는 남부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남부는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카톨릭주의자가 스미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것처럼 남부의 주들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대신 공화당이나 제3당 후보자들을 지원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지역적으로 같은 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민주당, 남부에 있는 민주당원들, 그러니까 굉장히 남부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그러한 성격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어떤 대통령 선거에 있던 후보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보수적인 성격을 전혀 띠지 않는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반대로 공화당을 지지하고 났으니까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리더십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지미 카터는 굉장히 기독교인이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청렴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컸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남부에 있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지미 카터가 나오니까는 지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민주당 자체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남부에 있는 민주당원들도 지지를 얻으면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관계 가운데서 상당히 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좀 약간 뭐 북한을 방문하든가 이런 일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는 또 이제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거기서 나오신 이후에 좀 좋은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가 나오고 난 뒤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그때는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맞는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이런 리더가 세워지고 이게 부족하면 이런 리더가 세워지고 이게 바뀌면서,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는 갈등과 또 양당의 어떤 갈등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세계 패권 국가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민주주의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체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민주당 당수와 후보자는 선거에 대한 위험보다는 의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남부를 배제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보수 성향 민주당원들은 상하원에서 투표의 균형을 유지했으며, 하지만 의회 다선 의원들이 조작에 의해 그들의 영향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남부 출신의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좀 그 당의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이 어떤 권력을 얻거나 지지를 받는데 상당히 어떤 방해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반대편 입장에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 민주당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공화당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화당은 민주당 내에 있는 보수파 지지자들을 또 지지하는 겁니다.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을 또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형국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국 어떤 정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당과 어떤 진보당 사이에 있는 그러한 어떤 세력 구도 사이에서 우리 어떤 진보당 내에 있는 어떤 보수적인 세력은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보수당 내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둘 간의 어떤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정치 과정을 리더십이라는 컨셉을 다루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평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하여서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승리하는 과정과 사람들이 당을 지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잘 기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원에 적합한 지미 카터가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이나 제3자에게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재미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의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세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당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러한 세력 구도 가운데, 물론 미국이 재편 과정을 세 차례 거치면서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민주당은 루즈벨트를 통해 더 진보적 색채가 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진보지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지만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형국에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그 정당 내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은 과연 거기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요소를 보고 그 정당의 리더십을 결정할까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루즈벨트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그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 사람을,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루즈벨트 같은 사람을 세운 것이 좋은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더 잘 됐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잘 수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그 당의 리더로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같아요. 그렇지만 또한 한 가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당이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성격을 일부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규합하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하고 그런 어떤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어떤 당이라든가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통합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열린 그런 사람이 좀 리더가 되면은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요건.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서 잘 세운다면은 자신의 당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자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잘 규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선거에서 이 양쪽의 세력들을 봤기 때문에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 가운데 있는 정치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루즈벨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또 쓰면 되니까는 지우진 않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각 주와 또한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남부 민주당 수장들을 비겁하고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부의 흑인과 또한 자유주의적 활동가의 출연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남부 민주당원들을 못 믿겠다 라고 우리 따로 당 만들자라고 한 그러한 제3당이 또 출연하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정치 현실에도 마찬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유주의적 활동가가 새롭게 출연하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어떤 위대한 뉴딜 재편성 시대는 그 시행 과정의 중간 시점에 좌초된 것처럼 보였다. 이 뉴딜의 어떤 재편성이나 뉴딜의 변화들이 사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와 지역적인 차원에서 재편성은 아주 느린 속도로 계속적으로 이 당의 재편성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주와 지방의 리더와 하부 리더의 결정이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그렇죠. 물론 하나의 당이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은 하나의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보수적 스타일의 민주당원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그 주의 주지사를 하거나 그 주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민주당원들이 하나의 지지를 이제 어찌 못해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민주당원들은 우린 따로 떨어져 나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공화당 역시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보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각 주에서 이런 변화들이 점차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리더하고 하부 리더, 이 리더가 있고 이 리더를 따르는 여러 하부 리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수적인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전체에서는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국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당의 재편 작업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루먼, 아니면 케네디, 존슨을 비롯해 다른 리더들이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일단의 하부 리더들은 민주당에 대한 그들이 전통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리더들이 민주당 내에 포섭하고 있었는데, 트루먼, 케네디, 존슨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부 리더들은 이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사업가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세율, 저비용과 최소한의 사업 규제를 내건 공화당의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무소속이 되거나 제3당에 참가하기도 하는 등 어떤 굉장히 분열된 그런 현상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화주의를 또 받아들였고 남부를 가로지르는 변화는 불완전하고 평탄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루먼 시절에 민주당의 시민권 운동 전개 이후 24년간 보수적인 민주당은 의회 내 상당수에 달하는 남부 지역의 의석수를 차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사당 내에 이 보수적인 민주당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남부 민주당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정책들이 이 당은 진보지만 정책의 결정은 보수로 나가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연장자들과 의회에서의 어떤 반대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 호응을 받아왔는데 공화당과의 어지러운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젊은 세력들과 민주당 연장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갈등,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당 내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공화당 편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대대적인 재편성이 있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재편성 이야기인데, 앞선 두 기관에 비해서 왜 세 번째 이 재편성은 지지부진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에게 노예제도 폐지론자들과 또한 폐지 반대론자 또는 윌슨, 루즈벨트 그리고 폴레트와 같은 용기 있고 초월적인 리더십이 없었던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이유였을 뿐이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하나의 이 초월적인 리더십, 하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당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남부 사람들이 진보적인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루즈벨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어떤 초월적인 리더십이 부재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이유이고,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20세기 동안 미국의 정당 체제를 정복해왔던 변화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세기 초가 되어서 이 정당 자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정당은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었고 또한 통합했기 때문에 전국과 주 및 지역의 정당 사이에 하나의 상당한 어떤 일체감이 존재했다는 거. 예전에는 이 전국이나 아니면은 개별 주 간의 하나의 어떤 일체감적인 그러한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퀴스트에 따르면은 19세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휘그당, 민주당 혹은 공화당원은 주와 지역 정치에서 자동적으로 같은 정당에 이제 소속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지만은 1932년 이후에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의 경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우 다르게 행동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뽑더라도 전국구 선거에서는 공화당 뽑는, 이러한 굉장히 다른 역전현상을 계속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도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1932년 이후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뿌리는 이상한 일이지만 두 번째 재편성의 기간에, 즉 1896년 브라이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첨예한 지역적 균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 브라이언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역에서 그 선거와 후속 선거를 통해서 굳건한 남부와 굳건한 북부에서 수없이 많은 일당 지배의 경쟁 없는 선거구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정당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다. 뭐냐면은 이게 후보자를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각 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지역에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선거에서 후보자로 계속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완전히 이 성격 자체, 그러니까 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아니면 뭐 주지사라든가 주의원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의 당이지만은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인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당의 밸런싱, 이 통합에 있어서는 밸런싱이 가장 중요한데 정당의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항상 승리하는 강력한 정당과 승리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는 군소 정당의 결합은 하나의 타락하고 생기 없는 정치를 고무시켰는데, 이 같은 상황 전개는 거칠고 또한 단정치 못한 정당 정치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강력한 공격과 함께 비당파적이며 독립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선호와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거의 대항하고 나서고 공격하게 나온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못하겠다, 우리는 독립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우후죽순 막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선거구 보수와의 어떤
담합, 트러스트와 단기구, 그리고 독점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개혁가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는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은 더 좋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재밌죠? 민주주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져야지 그게 치료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정당 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많은 주에서 직접적인 예비 선거 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후보자 지명에 대한 통제권을 당 조직이나 정당으로부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유권자 대중에게로 이동시켰다.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당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이 당의 어떤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 투표자에게 정당별로 후보자 명단을 적는 칸을 폐지함에 따라서 동일 정당에만 계속해서 기표하는 연속 기표가 줄어들었다. 선거의 하나의 개혁이 일어났네요. 또한 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비정당적 선거가 많은 도시에서 자리 잡았고 공무원법은 정당의 후원을 금지시키고자 했으며 무소속의 쟁점,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인간적인 리더십과 당의 강령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민적 독성으로 각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당의 명령보다는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에 따른 지명이 아니라 선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선거의 제도로서 자리 잡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활발했던 당파적 신문은 20세기의 비당파적인 독립적인 신문에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것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출연은 분명 비당파적이며 정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차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도 한 분파를 지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비판하는 거죠. 여기도 잘못했다. 그리고 여기도 잘못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전에는 자기가 속한 그러한 성격에 관해서 보수든지 진보든지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냥 밀고 나가고 그 당이 찍어주는 그 사람을 그냥 후보자로 찍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여론이 발달하고 또한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냐는 것을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민주주의가 예전의 구민주주의를 대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중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당 조직의 개입 없이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와 지방선거는 정당에 대한 연속적인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경우보다 수년이 더 걸려서 이것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정당 리더십은 이른바 황제 법령, 시저 캐논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하원에서 급격히 약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하원에서 어떤 정당이 이제 꽂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대중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이 후보자로 나오고 의원이 의석수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의회 내에 지역색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남부면 남부, 북부면 이런 지역색이 없어지고 말 그대로 하나의 그 당과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그러한 부분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정당 체제의 대대적인 해체를 야기하였는데, 번햄은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통제력을 급속하게 상실하는 중이다라고 요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당, 특히 민주당이 겪었던 손실은 주로 자신들의 수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던 계층에 집중되었고, 이것은 선거 선택과 다른 정치적 행위에서 정당이 중재자로서의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분할 투표의 증가와 스스로 무소속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수의 현저한 증가는 이러한 경향이 중요한 지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는 이제 매스미디어 여론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정당을 통한 어떤 의견의 표명이나 개인의 의사의 어떤 정치적 정책이나 의견의 표명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당이 바로 이게 중간자 역할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을 통해서만 그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많은 매스미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매체들 통해서 정당에 소속되지 않거나 무소속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입김이나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미국 내에서 당시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서처럼 미국에서 여론 리더십은 많은 차원을 포함하는데, 다시 말해서 필요, 어떤 요구, 하나의 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형태의 본질의 다양성에 따른 여론의 구조, 다양한 차원의 조직, 재편성과 또는 해체,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결과로서 선거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구성과 권력의 배분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미국 내에서 여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론 리더십. 결국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여론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 여론의 구조 내에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욕구와 상황들이, 바램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정당은 재편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다양한 변수로 이제는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여론 리더십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또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론에 관하여서 나타나고, 다양한 SNS나 다양한 그러한 매체들 통하여서 하나의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요구들,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특정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어떤 특정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정당을 떠나서 선출되고, 아니 무소속으로도 선출되고, 그러면서 이 정당 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과거와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의원, 그리고 의원의 구성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상황과 여건의 변화들이 바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역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전체적인 변화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만들거나 해치는 가장 어떤 역동적인 힘, 가장 하나의 역동적인 힘은 바로 강력한 리더가 반대편에서 갈등 상황에서 대립되는 세력을 수용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 본질적으로는 정당은 리더와 하부 리더의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을 위한 조직화된 여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의 정당의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리더가 있고 그 밑을 따르는 하부 리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의 조직이 바로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바로 하나의 어떤 위대한 리더십을 이끌어내야지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니까 이 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여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주체적인 세력으로서 이 여론을 형성을 통하여 이제는 위대한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리더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이 위대한 리더십은 이 정당이 지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은 자신이 꽂은 사람을 그냥 리더십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당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한 위대한 리더십을 발굴해내고 이 위대한 리더십이 대중들이 이 위대한 리더십을 인식하고 이 대중들이 이 위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그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지지해 주는 바로 그 역할을 이 리더와 하부 리더로 구성된 정당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정당이 이러한 여론 형성의 기능, 어떤 리더십을 발굴해 나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더십을 밀어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주는 기능을 과연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리더가 여론을 동원하고 지도하며 정당을 조직해 재편성하고 다시 조직하며 우연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선거를 이기도록 하는 어떤 커다란 도덕적 가치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여론 리더십은 리더와 당원들의 유동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를 결합시켜 상호 공동의 목표에 헌신하도록 하는 특정한 형태의 상호적 거래 리더십이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형태의 상호 거래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바로 당원들과 리더십들을 서로 결집하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바램이나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합쳐서 서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결사체로 모으고 그 힘을 이 리더십에게 실어주는 이 역할들, 바로 이 역할들이 정당의 중요한 여론 리더십의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유권자들의 피상적인 여론이나 자질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위대한 리더가 그 나라의 심장부가 아니라 뒤처진 시골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정도에 더욱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제 들고 계신데, 예를 들면 히틀러의 기원은 오스트리아이죠. 그리고 이제 스탈린의 기원은 조지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이고, 로이드 조지는 웨일즈 출신이고, 맥도널드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레일리, 루즈벨트, 그리고 드골, 그리고 레닌, 마르크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혹은 중하위층 계층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그들의 추종자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인간됨 속에서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리옹이 지적한 것처럼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파넬은, 찰스 스튜어트 파넬은 중상계층의 당을 이끄는 귀족이었고 카톨릭을 등원한 신교도였으며 지주를 혐오하는 정당의 당수이면서도 그 자신이 지주였다 라는 것이죠. 모순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주지만 또 이 당은 또 지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이건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의. 또 이슬람교의 추종자들에게 위대한 리더로 알려진 지니는 그 자신이 이끈 운동의 가장 오래된 관습의 몇몇 항목들을 스스로 위반했으나, 이러한 리더들은 자기 자신과 동료들이 가지고 있던 대의 명분의 올바름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이 이 모순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 자체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도 다른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대의 명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가치인 것이죠. 이 큰 가치와 관련되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 형성의 리더십이고 정당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의 명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다면은 정당 리더십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사람들에게 호소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 명분에 대한 리더와 추종자들의 결합, 인게이지먼트, 이러한 결합은 리더십이 피상적으로 표출된 여론의 전통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여론 리더십, 하나의 상호 거래적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루즈벨트와 같이 기민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론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매력도 있고, 또한 여론에 대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바로 이렇게 피상적이고 보여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선거의 표만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질이 바로 여론 리더십의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그 여론 리더십은 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향한 어떤 강력한 어떤 대중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이니까, 변혁적 리더십과는 달리.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리더들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 명분, 그 가치,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확신, 대의 명분, 이것이 있어야지 바로 이 대중들,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 대중들, 추종자들과 이 리더십과의 인게이지먼트,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대중은 그냥 대중 따로 놀고,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하나의 파도와 같은 어떤 그러한 무리의 따름이고, 리더는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선거 때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래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장기적이고 굉장히 목적적이며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운동, 대중의 운동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정치의 방향도 아니고, 올바른 정책의 모습도 아니고,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바로 장기적으로 정말 대중운동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어떤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대의 명분이 확고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모순된 행위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아니면 바로 이런 여론 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나 아니면 추종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예를 들면 아니면 당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그 리더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하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순적인 행위를 보인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어떤 지지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들이 무엇인가, 이 대의명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속한 이 집단의 그런 방향이 일치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지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지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게 된다면 두 번째는 이것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 상호 거래적인 리더십의 특성들을 잘 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여론을 어떻게 보면 호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끌어가기도 하고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고양이와 같은 루즈벨트와 같이 고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기민한 사람인가? 이 두 번째 자질.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철학과 확신 가운데서 다른 편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규합하고 바로 이런 방식, 상호 거래적인 방식을 통해서 규합하고 통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승리에 이끌 수 있는 이러한 것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번스 교수님이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오피니언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은 다 공부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집단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 필자는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리더십에 속한 거래적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특히 정당의 어떤 리더십 모습이 특수한 형태의 상호 거래적 리더십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 리더십을 통한 거래적 리더십의 어떤 한시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것의 확신과 또한 추종자와의 합치를 통해서 이 여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바로 하나의 방법론적인 해결책도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추종자의 하나의 어떤 대의명분이 있는가? 이 대의명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는가? 그러면서 플러스 이렇게 루즈벨트와 같이 어떤 상호 거래적 리더십의 그러한 어떤 좋은 자질들을 가진 그러한 리더들이 있는가를 한번 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런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방향을 어떤 여론이 그러한 어떤 편승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꿋꿋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대의명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신의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민하게 정치적인 다양한 전략과 책략을 가지고 통합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물론 갈등하며 정말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지만 또한 상대편에 있는 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규합하고 또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양극단인 것 같아요. 극단. 한쪽 극단에는 완전히 자신의 가치, 이 대의명분을 주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딱 고착된 어떤 그런 모습. 한편으로는 이 대의명분은 없고 여론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딱 나눠지지만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또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참된 진정한 리더십, 통합적 리더십의 모습은 상당히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또한 준비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추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또 이까지 해서 오피니언 리더십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부터 집단적 리더십인데 이제 거래적 리더십 중에 집단적 리더십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버너스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 리더십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하지만 점차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는 집단적 리더십이 어떤 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함께 또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까지 또 모든 하시는 그런 각 영역에서 평안하시고 또 지금 가을인데 또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